네, 오늘은 대단원, 사단원, 사회사상에서 자본주의 원리의 한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정치체제, 통치체제가 민주주의였다면 저번 시간에 배운 경제체제는 바로 자본주의죠. 이 자본주의는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일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학습지를 세우면서 살펴볼 거예요. 일단 자본주의의 의미부터 알아봐야겠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사유재산 제도죠. 우리의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점. 이 가장 특징이고요. 시장에서의 자유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런 기본적인 의미는 알아둬야겠죠.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유주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로크를 떠올릴 수 있죠. 우리의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재산권이 보장이 되면서 자유경쟁을 해도 국가가 규제하지 않는 이런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이런 사상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 하면 떠올려야 하는 사상가가요, 바로 칼뱅입니다. 칼뱅은 종교개혁의 주축이 되었던 사상가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존의 종교를 떠올렸을 때는 여러분 수도원 모습 혹시 본 적 있나요? 수도원의 모습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원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금욕이었어요. 바깥 것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외출을 금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도 있었거든요. 즉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다면 칼뱅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강조했던 건 우리가 현실적인 이익 추구를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치 부리지 않고 검소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면 이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윤 추구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우리가 사치 부리지 않고 검소, 근면, 성실할 경우에 우리가 직업적으로 어떤 이윤을 추구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칼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테스탄티즘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이어서 국가에 많은 규제가 있었던 전통 경제에서 점점 합리적인 이윤 추구와 자유시장 경쟁을 좀 옹호하고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성립하고 발전한 게 바로 지금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전개 과정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자,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볼까요?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시간에 이미 다 배웠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사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전통 경제부터 보면 전통 경제는 자본주의가 아직 막 발전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통제 아래서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었던 그 시대에 통제 아래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은 자급자족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유교환은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이었어요. 이 시장에서의 자유교환 자체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리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고전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였을까요? 그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애덤 스미스죠. 선생님 물어보니까 애덤 스미스를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애덤 띠고 스미스예요. 자, 애덤 스미스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합니다. 자, 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이 보이지 않고 시장에서 개인과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유 경쟁을 하면서 교환을 하고 한 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부가 증진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굴러가는 상황인 거죠. 즉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애덤 스미스는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쟁을 옹호하는 자유 방임주의를 도덕적으로 정당합니다. 자유방임주의는 내버려둔다는 뜻이겠죠. 자유롭게 내버려둔다. 즉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 상황. 이런 게 자유방임주의예요. 국가의 역할은 국방, 치안, 공공사업 등등 아주 최소한의 영역에만
국한되어야 해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만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자유시장 경쟁에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굴러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애덤 스미스의 입장입니다. 문제점은요, 이 시장이 실패한다는 데 있어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빈곤과 실업이 대량 발생한 건데요. 192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화폐 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실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건비가 비싸지니까요. 실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빈곤한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심해지는 거죠. 사회 통합이 저하되고 시장은 실패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고전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는 데에서 이제 뭔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대표자는요, 바로 케인즈예요. 케인즈는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해야 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불안과 실업을 극복하고 빈곤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봤어요. 국가의 역할이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최소한의 역할보다는 훨씬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 공급제 공급, 그 다음에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빈부격차 교정, 완전고용 달성 등 좀 더 적극적인 복지 정책들을 하게 된 거죠. 문제점은요, 이 수정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정부 실패가 일어나게 돼요. 정부 실패의 원래 의미는 정부의 거대화에 따라서 비효율성과 무능과 부패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때가 1970년대였고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돼요. 석유 파동이죠. 중동에서 오일 값을 올리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인플레이션 말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선생님 배웠다고 들었어요. 화폐 가치도 올라가는데 사회의 경제 활동은 침체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아무리 나라 안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석유값을 올려버리니까 기름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쵸? 석유값을 올려버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소비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경제 활동은 침체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정부 실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정 자본주의로 정부가 개입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다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게 하이에크의 입장이었어요. 하이에크는 1970년대에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오자 정부의 기능을 다시 줄여야겠죠. 축소하고 자유시장 경쟁을 최대한 다시 보장해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시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줄여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공기업도 민영화하고 복지정책도 이전보다 감축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시키는 정책을 추구했어요. 노동시장이 유연화된다는 건 구조 조정이 훨씬 더 유연하게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제점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고전 자본주의도 자유방임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 시장 실패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 보면 통제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상황들이 반복되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정당들이 계속해서 교체가 되면서 고전적 자본주의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가 국가의 규제가 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다가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 정책을 하기도 하다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정부나 정당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어떤 관념들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혹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규제 정책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왜 이렇게 규제가 없이 자유시장 경쟁이 보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전개 과정을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규범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본주의에서 각 개인의 경제적인 자율성과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고 또 이윤 추구를 위해서 시장 경쟁에서의 자유 경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고 허용이 된다는 점.
경쟁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사회 전체적인 이득도 같이 올라간다고 봤던 게 자본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윤리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진시켰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건 사실이죠. 왜냐면 자유시장 경쟁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해서 물질적으로 점점 더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자본주의에서는 신장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증대돼요. 누군가의 규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들이나 이게 창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활동들도 모두 보장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특히 다양한 정당이 생겨나고 정치적인 참여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생긴다는 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점.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기여했는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베버는요, 칼뱅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현세적인 프로테스탄트 금욕은요, 전력을 다해서 재산을 낭비하는 향락에 반대해 왔대요. 즉 검소하고 근면서 성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익 추구를 합법화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자, 두 번째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이 자비심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내 이익만 추구할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도되어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 이익만 추구하더라도 사회 이익이 증진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케인즈는 국가의 개입을 중시했죠. 수정 자본주의 봐봐요. 정부가 몇 개의 낡은 병에 지폐를 채워 넣고 그거를 적당한 깊이로 묻은 다음에 탄갱을 지면까지 쓰레기로 채운대요. 이렇게 쓰레기로 채운대요. 그리고 개인들로 하여금 이 땅을 파서 이 지폐를 꺼내게 한다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래요. 지금 국가가 이 자유시장에 개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생긴 문제점들이 극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 하이에크는 다시 신자유주의, 정부의 규제가 실패했으니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돌아와서 자유시장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경쟁은 잘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래요. 그리고 권력을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정부의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가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경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월하대요.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정부의 규제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하이에크의 생각이 담겨있는 원문이죠. 자, 그다음 노직은요,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했던 사상가예요. 그래서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고 취득, 양도, 교정의 원칙에 따라서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대요. 국가는 최소 국가의 역할만을 하고 더 이상의 개입은 해서는 안 된대요. 애덤 스미스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죠. 자, 이때 취득, 양도, 교정의 원칙이 노직이 이야기한 정의의 원칙이에요. 롤스만 정의 원칙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처음에 감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감자와 고구마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기는 없었는지, 만약에 사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교정이 잘 되었는지에 따라서 정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을 했던 거죠, 노직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돼요. 배타적이라는 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롤스는 자유방임주의 측면에서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 자, 학습지 뒷면을 한번 넘겨볼게요.
이런 원리로 굴러가는 자본주의가 참 좋기만 하면 좋을 텐데 아까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서 살펴봤던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점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비판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점이에요. 노동의 기회나 소득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이 초래돼요. 자유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겠죠. 사회가 양극화되고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사회 발전과 통합은 저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물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는 물질적 가치가 삶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자 만능의 도구라고 인식되는 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하죠.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실상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돈은요,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될 수 있다기보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자유와 같은 정신적인 가치나 행복과 같은 가치들은 전부 수단으로 전락되는 상황을 바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 소외 현상인데, 이제 마르크스가 이 인간 소외 현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인간 소외 현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발명이 되면서 개인들이 줄지어 서 있고 분업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는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동하는 신발 하나를 만드는데, 신발이에요. 신발 하나를 만드는데 밑창을 붙이는 일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 노동에서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이 신발이라는 생산품으로부터도 소외가 되고 내 노동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노동으로부터도 소외가 되고 만약에 내가 일을 하다가 팔 한쪽이 잘렸다고 했을 때 이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공감해주고 아픈 것에 대해서 뭔가 위로를 해주고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팔이 잘렸으니까 다른 팔이 멀쩡한 사람으로 교체해야겠다고만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인간 소외 현상이에요. 마치 우리가 기계 부품으로 취급받는 현상을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강조했던 건 자본주의 분업이 이렇게 인간 소외 현상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장제 수공업은 분업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를 자본의 지위와 규율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 안에서도 등급적인 계층들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 협업은 노동 방식을 변경시키지 않지만 공장제 수공업,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분업은요, 그것을 철저히 변혁시켜서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 촉진시켜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밑장을 붙이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기계 부품과 같은 기능만을 촉진시키면서 이 노동자라는 한 인간을 소외시켜 버립니다. 생산품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를 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마르크스가 지적을 했어요. 자, 이런 자본주의의 비판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 어떻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빈부격차도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하고 이 물질만능주의나 인간 소외 현상처럼 인간이 물질적 가치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깎여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윤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적 시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수정 자본주의는 아까 케인즈가 주장했던 자본주의 형태였죠. 자유시장 경제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고전적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어요. 빈곤과 실업에 따른 자유의 상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빈부격차나 인간 소외현상 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사회주의나 공산사회로 우리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확 바꾸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은 방법이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대안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복지 정책을 국가가 어느 정도 해준다면 빈부격차가 해결되는 초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롤스의 정의론으로 넘어가서 롤스는요, 정의론에서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했던 사상가예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이 나왔던 이유는요,
우리가 무지의 장막, 우리의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우연성을 가리고 나서 합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이었어요. 즉, 내가 이 장막을 벗겼을 때 사회적으로 금수저일지 흙수저일지 우리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장막을 벗겼을 때 내가 최악의 상황이면 어떡하지? 를 상상하기 때문에 사회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는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는 데 합의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상사회로 넘어가서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론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시장 개입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했어요. 왜냐면 이런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의 우연성이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 원초적 상황에서 유연성들을 다 무지의 베일로, 무지의 장막으로 다 가려놨으니까요. 이런 우연성이 우리 자유실현과 삶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빈부격차는 커지고 소외되는 인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우연성이 최소한으로 반영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롤스는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의 우연성이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직과는 굉장히 다른 생각이죠. 나만의 자산이고 나만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이 큰 사회가 있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이걸 발휘해서 어떤 소득을 얻는 이런 기회를 가지기는 어렵겠죠. 즉, 우리의 이 재능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롤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연성들은 나만의 것이 아니니까 내 이익을 얻는 데에만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발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점. 자, 이번에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마르크스 사회주의보다 민주사회주의가 조금 더 민주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민주사회주의로 지어진 거예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부터 보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생산수단의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였죠. 그래서 이 사적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폐지해야겠죠. 자유시장 경제도 하면 안 되겠죠. 국가가 모두 계획 경제를 해야겠죠. 계획 경제를. 그래서 그 아랫부분 보면 일단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생산수단을 공유화해야 해요. 그리고 이들이 계획 경제를 운영합니다. 즉, 능력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이 계획 경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종국에는 공산사회가 도래해야 하는데요. 프롤레타리아가 일단 사적 소유를 없앴죠. 사적 소유를 없앴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계획 경제를 성공하게 되면 자신들의 계급마저도 자신들이 지배 계급에 있었던 그 계급의 차이마저도 다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계급도 소멸되고 종국에는 국가가 모두 소멸된 상태가 바로 우리 공산사회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주의로 이 자본주의를 아예 바꿀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윤리적인 시사점을 어느 정도 제공한다는 점, 특히 필요에 따른 분배, 그죠? 최소 수혜자들이 롤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최소 수혜자들이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공정함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줬다는 점 기억해야 하고요. 그다음 민주사회주의로 넘어가서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마르크스와 가장 큰 차이는요. 마르크스와 똑같이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기는 하는데 공유제를 온전히 다 실시하면 사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능력껏 일해야 되지? 어차피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고 필요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해지는 절대 빈곤이 찾아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긴 해요. 사적 소유는 문제가 많으니까요. 사회주의 입장에서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공업 같은 경우 중요한 부문에서는요.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껏 생산량을 많이
내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사회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되, 확대하되 중요한 부분에서의 사적 소유는 부분 인정하게 됨으로써 마르크스 사회주의와는 또 다른 어떤 시사점을 준다는 점. 그리고 이 사회보장제도, 특히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주장하게 되면서 서구의 특히 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자본주의 모습을 보면 미국과는 다르게 좀 더 복지를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죠. 자, 그럼 우리 원문 한번 읽어보면서 그 대안책들 한번 떠올려 볼게요.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는요,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들, 특히 최소 수혜자들의 여건을 향상하여 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들이 우연성으로 얻은 이익, 내가 우연히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금수저로 태어나는 그런 우연성으로 인한 이익들이 누려질 수 있다는 점. 즉 최소 수혜자의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프랑크푸르트 선언은요,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요, 생산, 성과, 분배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대요.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작정 다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적 소유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이 마르크스와는 구별되는 특징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 세 번째 보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장, 완전고용, 생활수준의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경제성장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점. 그리고 밑에도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윤보다 우선하는 체제로 자본주의를 대체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래서 완전고용, 더 많은 생산,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보장, 소득과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인간을 경제적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극복해야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태도는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까 살펴봤던 물질만능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잘못된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인간이고 인간의 자유고 인간의 행복이지 돈 그 자체, 물질 그 자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윤리적 경쟁의를 해야 해요.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윤리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돈만 벌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천민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게 되면 사실 자본주의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익들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 나부터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윤리적 경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 의식, 함께 살아가고, 함께 협업하고, 함께 배려하고, 공감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상생의 문화를 확립해야 해요. 공동체 의식 없이 개인주의적인 사상들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고 특히 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연결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윤리적 경제이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점점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하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는 세계화 시대죠. 이제 너무 익숙한 말이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역량 중에 하나가 세계시민의식이죠. 세계시민의식.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최소 수혜자가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빈곤하고 피해를 많이 받고 혜택을 조금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나라가. 그래서 국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
이 나와 있고 또 국가 간의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 간의 협력과 국제기구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 선생님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노력 중에 공정무역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공정무역이란 국가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뜻해요. 상품값을 더 쳐서 수입함으로써 그 상품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이 덜 파괴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국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쌤 친구 중에서도 공정무역 커피만을 구매하는 윤리적 경쟁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개인적인 차원부터 국제적인 차원까지 우리가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이 안에서 행복감을 더 많이 피해보다 행복감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자본주의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평화와 세계윤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